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습니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 역시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합니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2020년 재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협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박수받았던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고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오고하고의 해규단원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고 합니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입니다.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 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지입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해서 경찰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어긴 중립과 독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릅니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지경입니다. 7월부터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도 동시에 인상되면서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7월 기준금리 0.5%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 10월, 11월까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대출 잔액의 77.3%가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수많은 가계가 금리 인상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는 오늘 금융관계부처와 함께 금융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예대금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을 합니다. 또 정부가 어제 27일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1조 200억 원을 투자하여 R&D 시장 창출, 산학연,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등 반도체 분야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도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발맞추어 초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미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고 같이 가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또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폭염과 열대야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로 국민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수에 대비한 배수 펌프장, 산사태 및 저지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운전 및 집 주변 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닐 뿐더러 국민 기만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검수완박법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권과 헌법재판소의 제소권을 취하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 달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장을 이제 먼저 선출하겠다면서 자기 목만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달에 원구성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당에서는 이미 법사위의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을 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작구 심사 범위 내에서 국한하자. 그리고 60일이 넘으면 본회의다가 바로 직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동의를 하고 국회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우리 약속을 이미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은 그것을 지금 합의를 이행을 안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외상값을 갚을 테니까 다른 물건을 더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러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170석의 절대 다수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힘 자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다수당의 독재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원내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던 오랜 국회 관행을 존중을 하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미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조건을 구차하게 달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오랜 관행과 여야의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쪽 하고 요쪽. 예, 물가 민생안정특위위원장 유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금융 분야의 민생안정 사항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물가도 오르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기관사 이태기 의원입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독일 베를린에 가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황당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 구구단체 회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베를린에 있는 독일 시민단체와 현지 일본 여성 교민단체까지 나와서 시위를 비판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0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사죄 권고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로 규정된 지 오래입니다.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은 보수가 아니고 보수 자격도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진영 논리에 갇혀 죽창가를 틀며 반의를 선동하거나 그 반대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두둔하는 극단적 행위는 모두 극복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금을 빼먹는 간교한 자들과 할머니들의 한많은 삶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자들 모두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의 건강한 역사관 형성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모두 걸림돌일 뿐입니다. 극단의 정치를 이겨내는 것은 여야 모두의 혁신 과제입니다. 여야는 극단적 팬덤이나 진영 논리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국 등 설치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군사 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다,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이제 출범 2달도 채 되지 않은 정부의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의 명수 민주당의 주특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경찰행정지원부서의 설치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지난 30년간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중요 치안 현황에 대한 대응, 중요 치안 정책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엄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습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기구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경찰 행정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감시하에 경찰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설치될 행정지원부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준 바로는 20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없애고 30년 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면서 법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해온 헌신적이고 유능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과 권한 또한 커졌습니다. 14만 명에 이르는 조직과
독자적인 수사권, 정보, 경비, 교통,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물리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은 금수완박 등 감정적인 경찰 기능의 약화에만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경찰관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방치했고, 급증한 수사 업무를 대처할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지휘 견제와 함께 경찰의 인력 충원, 현장 근무 요건 및 처우에 대한 개선, 복수직급제, 현장 우대 및 편중되지 않는 인사제도의 운용 등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해 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주 행안부는 구체적 기준 도입 등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경찰 조직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5 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등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우리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KBS와 MBC 양대 노동조합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양대 노동조합 성명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범죄 혐의로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KBS, MBC,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정책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불러놓고 사실상 방송사 사장단을 겁박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방송사 사장단에게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그런 대표 출신의 한 위원장의 할 말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2020년 2월 4일에는 종편 4사 대표를 오찬 간담회에 불러 같은 주문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연일 많은 언론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한 것만으로도 자격 파탈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YTN 방송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찬영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파업불참자였던 이들은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회의실도 아닌 건물 계단 옆 공간에 일방적으로 야근 전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의 파업에 앞장섰던 자들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KBS, MBC에 이어서 YTN까지 대량 인사 학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송법 위반에 이어 인사 학살까지 모른 척하는 한상혁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관계 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효율과 중복 논란을 빚어왔던 대통령 직속 행정 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 정부서 임명된 상당수의 위원장들이 사임하지 않고 임기 보장을 고수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임기 및 운영 방식은 각각 마련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는 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가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면 문재인 정부의 위원장을 해촉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공공기관보다 정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위원장도 정비되고 위원회도 정비되고 위원장도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도 김순훈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위촉으로 2024년 1월까지 임기가 연장되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8월 다시 위촉해 2023년 8월로 임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임기 보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새 정부 국정 철학 공유하는 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명된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구조, 근무환경, 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제도 개편의 본질보다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면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등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계약이라는 등 가로사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등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법의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주 92시간 노동은 하루에 13시간씩 7일을 해야 가능하고 주 5일일 경우에는 18.4시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노동법의 무지에서 온 얘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은 변형 근로시간제로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을 제도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특정주와 특정일에, 특정주는 52시간, 특정일에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고요. 또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무 종료와 근무세로 개시하기 전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무시하고 연장 근로시간을 갖다가 48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노동법의 진정한 그 보호 취지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법 체계로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고용노동 시스템 현대화라든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도 노동 4.0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민노총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가 개점 휴업한 지 30일째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지명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서 원구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외면한 지 한 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입국 검역에서조차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지난 6월 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만 명대에서 현재 2배가 급증해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BA4와 BA5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상황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 초 3차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백신 효과 기간인 3개월을 훌쩍 넘고 있어서 면역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그리고 유리 없는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장동 비리, 성남 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수많은 의혹에 고통받고 있는 이재명 지키기에 해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합의 사항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척하면서 사개특위 구성부터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소송 취하까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 고통을 떨어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오로지 검수완박을 통해 이재명을 지킬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국민 고통을 담보로 이재명 지키기 위한 거래를 지금 당장 그만두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루빨리 임명되어 다가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6월, 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1분기 4인 가구 식비가 월 1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7%나 오른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이며 가스 전기 요금은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한창 자라날 아이들이 배를 공거나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신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생을 스스로 마감한 2014년 송파 새모녀 사건, 2018년 정평모녀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오리무중인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이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니길 절실히 희망합니다.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입수된 가스, 전기, 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공공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 중인 가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먼저 공무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과도 협력해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상시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분양 일정을 미뤄왔던 수도권 주요 사업장들이 다시금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산비 항목을 확대하고 기본형 건축비도 급등한 원자재 값을 적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 공급자와 건설사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는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는 지난 20일 기준 약 3만 2천 가구만 분양되어서 연내 공급 계획의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광명에서만 해도 4만 2,600여 가구라고 합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라 분양가가 약 1.5에서 4%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에서는 분양가 인상폭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양 가격이 일부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공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수급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